예, 안녕하세요. 예, SK텔레콤에서 이번에 발표하게 된 정동호 박사고요. 현재 제 전공은 원래 데이터 쪽은 아니었고 원래 센서 네트워크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데이터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난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 다양하게 연구하다가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는 작년 SKT 조인했거든요. 9월달에. 그 전에는 제가 스마트 그리드 쪽 연구했었어요. 저 싱가포르나 미국에서 스마트 그리드에서 전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수요와 공급 항상 실시간으로 맞춰야 되는데 실시간을 맞추는 것 전에 차라리 매뉴얼로 하다가 저는 추세가 그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갔었고 그 연구 와중에서 그럼 우리 매뉴얼하게 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뭔가 데이터 기반에서 특히 센서 데이터 기반에서 뭔가 스마트하게 이제 수요와 공급을 컨트롤해보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한 게 DDE라고 데이터 애널리틱 드리븐 시스템이라고 제가 만들었고요. 이제 사실 그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라든지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비단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런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고용실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가 개발하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버티컬 영역에서 뭔가 솔루션에 기반해서 데이터 처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목차를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애널리틱 전반적인 프레임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 아키텍처 어떻게 디자인했는가 그 디자인 메소돌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센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기술을 써야 되고 어떤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저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여러 비딩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작년 스마트 그리드 작년 KMEG이라고 해서 코리안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라는 과제가 2010년도인가 해서 5년 동안 아마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마지막 4, 5년 차에 이 과제 맡아서 했던 거고, 그리고 그때 테스트 베드가 한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그 핀란드 VTT 비딩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만든 프레임워크를 VTT 그 핀란드에 있는 그 비딩에 적용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몇 가지 비딩에 적용해서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고민했던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실제로는 기본적으로는 그 원리는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센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미리 파악할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데이터 활용하는 사람과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과 그 항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활용하는 사람 쪽에서는 데이터 어떤 데이터인지 확실히 모르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리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가더라도 똑같은 고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다시 이제 하게 되었고, 현재 지금 제가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똑같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스마트 팩토리 쪽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이제 공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민이 있어서 똑같은 고민인 상태에서 똑같은 메소드를 가져와서 현재 제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팩토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버티컬 영역에서 스마트 그리드 특히 디맨드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런 영역은 약간 굉장히 버티컬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쪽 영역이 아니고서는 이제 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디맨드 리스판스, 즉 수요 관리 측면인데요. 전에는 전력망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망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정해야지 매칭이 돼야지 안 무너집니다. 만약에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딸리면은 전체가 전력망이 다운되면서 브레이크아웃이 나는 거고요. 그 반대 현상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력망은 기본적으로 항상 1초 이내에서 수요가 올라가면은 공급을 올려주고 공급이 떨어지면은 수요가 낮추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전에는
수요에 맞춰가지고 항상 공급을 늘려왔던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사람의 수요가 피크가 있습니다. 피크. 즉 여름에는 항상 피크를 치고요. 그러면은 피크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이 캐패시터를 일단 확보해야 되는 거죠. 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전체 2년 중에서 단 이틀을 위해서 발전소를 2개를 더 지어야 된다. 이틀이 가령 일주일에 이틀이 말 여름 피크 타임.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해왔다가 미국에서도 사실 지금은 에너지 값 싼데 이 스마트 그리드 붐이 있다만 해도 굉장히 고효과였죠. 그래서 에너지를 일단 발전소 짓는 것도 굉장히 비싼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조력망을 스마트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사람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피크 로드를 최대한 줄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거를 디맨드 리스판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디맨드 리스판스를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로기로 해서 보스턴 있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하냐면은 빌딩 주인이나 또는 공장 주인들하고 컨트랙트를 맺습니다. 맺고 그 회사는 다시 에너지 리테일러, 즉 에너지 생산하고 원래 에너지 생산하면은 에너지 생산한 거를 다시 파는 그 마켓이 있고요. 그거 모르는 에너지 리테일러 마켓, 데이 어헤드 마켓, 아워 어헤드 마켓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나올 거를 미리 대비를 해서 하루 전에 데이터 확보해서 산 다음에 그 데이터를 리소스를 각 빌딩 오너들한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계약을 맺겠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 100 메가와트 아워를 확보해 놨으니 너는 내일 10을 쓰고 해서 다 써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수요와 예측이 틀리면은 첫 번째로 그 에너지 리테일러라는 회사가 돈을 벌금을 내든지 자기 에너지를 산 거를 손해보든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빌딩에 방문해가지고 컨트랙을 맺습니다. 다 조사한 다음에 서비를 한 다음에 하루 종일 피크가 얼마고 로 피크가 얼마고 그 다음에 한 시간에 얼만큼 베리에이션이 있고 사실 베리에이션이 그건 어떻게 리스크죠. 만약에 10이 가령 어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항상 10메가와트를 쓰는 게 아니라 베리에이션이 8메가와트 이렇게 되면은 유추 예측이 힘드니까 그거는 버리게 되는 거고 계약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이 가면서 서베이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수요의 어떤 예측 측면에서 손으로 서베이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빌딩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캡 컨트랙트한 그 계약보다 빌딩 수요가 높아지면은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빌딩에는 어떤 환풍기이 끝나든지 또는 조명이 끝나든지 사람이 있는 조명이 있으면 안 되니까 끔으로써 제가 미리 약속한 컨트랙트에 의한 그 약속한 수요를 컷다운함으로써 맞추게 되는데 이 사람들 고민이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뭘 꺼야 되냐 어떤 거를 꺼야지 우리가 약속한 컨트랙트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사실 다 수동으로 해왔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이런 에너로기라는 회사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그럼 우리가 빌딩에 센서 데이터가 많지 않겠느냐. 그럼 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해주고 대신 우리가 너희 빌딩 컨트랙트, 빌딩 패시리티 매니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거 끄면은 수를 맞출 수 있다. 그런 종류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역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 데이터 빌딩 하나만 아니라 에너로기라는 회사에서는 빌딩 하나만 컨트랙트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보스턴에 대한 커버리지를 다 커버리지 하고요. 심지어는 보스턴 주변에 있는 도시까지 커버리지 함으로써 전체 풀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빌딩에서는 에너지 적게 쓰더라도 다른 빌딩에서는 에너지 많이 쓰면은 전체 풀에서 에버리징이 되면서 리스크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빌딩 하나만 아니라 10개, 100개 그 정도 데이터 모아가지고 똑같은 퍼포먼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분석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사실 저희가 KMF 프로젝트 하면서 똑같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가 했던 연구들은 그 프로그래밍 구현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맥락에서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디맨드 리스판스 리소스를 찾을 것인가 자동적으로. 두 번째는 그러면 센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배울 것인가. 어떤 센서가 어떤 데이터 그리고 어떤 센서가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 가령
룸 A에 있는 온도를 내렸는데 그 온도 내린 게 전체 에너지 사용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조 시스템, HVAC 시스템에서 온도를 2도를 내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언뜻 생각하기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딩 시스템 자체가 다 컴플렉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2도 내린다고 해서 에너지가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런 센서 간의 어떤 코절러티,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이미 빌딩 같은 경우도 센서 데이터가 항상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죠. 어떤 거는 전력 데이터고, 어떤 거는 온도 데이터고, 어떤 거는 펌프 온도 재고, 어떤 거는 뭐 리액티브 파워 재고, 굉장히 많은 타입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마저도 샘플링 레이트가 일정하지가 않죠. 어떤 거는 1시간에 한 번씩만 샘플을 한다든지, 어떤 거는 일주일에 2번을 샘플을 한다든지, 그 데이터도 굉장히 유니폼하지 않습니다. 이레귤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써 마지막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 쪽인 거죠. 이런 거를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쭉 보고 고민하면은 결국 똑같은 모델로 가게 됩니다. 항상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에다가 되게 친절하지가 않죠. 데이터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데이터가 뭐 아웃라이어도 굉장히 많고, 그 스케일도 다릅니다. 어떤 거는 온도인데 어떤 거는 온도고,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온도랑 또는 전력 두 개 같이 보고 싶다. 유닛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유닛을 통합할 것인가? 일단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데이터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샘플 레이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1시간에 한 번만 들어오는데 어떤 거는 1시간에 100번이 들어온다. 그럼 이 데이터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쓰는 거는 한 가지 애널리시스 분석 하나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그 하나 프레임워크를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 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짜다든지 솔루션 만들다 보면은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끌어올 때 바로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항상 프리프로세싱을 하게 되는데 전체 과정이죠. 여기에 전체 세 가지 중에 전체 100이라고 보면은 프리프로세싱에 거의 50% 이상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정지하는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인데 사실 그냥 빅이지만 그 안에 정보는 얼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스파서티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결국 에버리지 하면은 딱 하나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하나 에버리지 말면 끝. 그럼 데이터가 100개가 있는데 하나만 밸류만 있으면 되죠. 하나 밸류 가지고 모든 필요한 정보 다 얻을 수 있으면은 그거 충분한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데이터가 많지만은 데이터 어떤 정보 자체는 되게 스파스합니다. 그럼 그 스파스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가령 이제 1000개, 10,000개 정도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그 단지 3개, 4개 포인트만 압축을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면은 그렇게 큰 로드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특히 데이터 모델 디스커버리에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렇게 센서랑 데이터에 대해서 서머라이제이션을 잘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모델 디스커버리,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애널리시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델 디스커버리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을 알고 디스커버리 하는 거랑 모델을 모르고 디스커버리 하는 게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델을 모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모델 모르죠. 그래서 필드 도메인 있는 사람 빼놓고는 모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모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실제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든지 또 일반적인 사용자한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모델 디스커버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항상 거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센서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 봤는데 가장 항상 느끼는 게 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정도에서 50% 정도 노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에서 한 20, 그리고 한 모델 디스커버리 정도에 3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잘못했다거나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서머라이즈 잘못하면은 모델 디스커버리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테이션 파워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개의 데이터가 있고 세 개만 써서 서머라이제이션 한 그 책의 데이터를 써도 충분한데 10,000개 데이터, 1000개 데이터를 고지를 써가지고 모델 찾으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델도 부정확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모델 자체가 계산하는데 뭐 4일이 걸린다든지 30일이 걸린다든지 또는 이제 뭐 어떤 매트릭스 폼이 만약에 매트릭스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예 그게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항상 모델 계산할 때 계산 시간을 리니어하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폴리노미얼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 10포인트 처리하는데 우리가 1시간이 들었다고 하면은 만 포인트 처리하는데 10포인트에 1시간 들었다고 하면은 100포인트 처리하는데 곱하기 10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10의 배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 설계하면 모델 디스커버리도 아예 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버티컬용으로 들어가자면은 현재 제가 했던 프로젝트의 골은 이렇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터 드리븐 에너지 애널리틱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제가 인더스터리 쪽에는 온지는 안 되고 원래 제가 아카데믹 리서치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대부분의 결과들은 대부분 학술 페이퍼에 많이 나와 있고요. 물론 구원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클라임했던 저희 그 로직이 우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비딩 하나만 적용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에 적용해도 되고 100개 적용해도 똑같은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분석 어떤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런 거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클라임이었고요. 그게 골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러블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만들자. 그게 첫 번째 골이었고 두 번째 골은 센서 데이터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들이 굉장히 많지만 스파스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다 이제 유닛이 다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타 데이터화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게 두 번째 골이었고 세 번째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용자한테 리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그리고 에센스만 뽑아서 리프레젠테이션 할 것이냐 이게 세 번째 골이었고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러 앤 테러를 했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엔진 하나 공통된 엔진을 만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많죠. 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뭐 스팍 굉장히 많이 쓰죠. 스팍도 있고 현재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인플럭스 DB라고 있습니다만 인플럭스 DB라고 이제 센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DB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에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코사라는 DB가 있는데 코사라는 DB는 데이터 레졸루션을 저희가 1분 동안 볼 것이냐, 1시간에 볼 것이냐, 또는 2년치 데이터를 볼 것이냐, 그렇게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상에 익스플로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면은 할 때마다 패턴이 다 다르게 되죠. 근데 그 로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게 오래 걸리죠.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다 쪼개서 굉장히 여러 개의 그 SSD 하드디스크에 넣어서 병렬 연산한 다음에 올려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버클리랑 같이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코사라는 데이터 DB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미국 그쪽 NIS든가 하여튼 그쪽 에너지 그쪽 모니터라는 쪽에 지금 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쪼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한 일을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매니지먼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매니징하고 프로세싱할 때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쓴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을 썼었고요. 파이썬에서 감당이 안 되고 파이썬이 없는 펑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R을 썼는데 결국 R을 파이썬에 수용하는 썼죠.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러스 메소드를 두 개로 이제 구현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할 때 그 데이터 정형화하고 싶은 데이터 자동적인 모델링하고 그런 것도 파이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분석할 때는 저희가 R을 썼습니다. R. 왜냐하면 R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정형화한 다음에 그 데이터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10,000개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일일이 보면서 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동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코어셜 베이지안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그런 것들을 패키지화해서 조회해 놓은 게 이미 R의 BN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 R의 BN런과 그 다음에 이 파이썬 이 두 개 합쳐가지고 구현했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크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플로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 그리드에서 디맨드 리스판스, 즉 빌딩에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그 빌딩 데이터는 BEMS라고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 빌딩 내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긁어가지고 저희가 소스로 쓰고 있고요. 빌딩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좀 날씨 데이터죠. 날씨 데이터. 날씨 데이터는 퍼블릭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쪽에서 긁어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뽑고 그걸 스탠다드 정형화하는 과정이 있고요. 가령 정형화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유닛도 다르고 그 데이터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한 하나의 노무에 의해서 통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오는데 어떤 데이터는 저희 납득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미터 데이터인데 오늘 갑자기 1시간 전에 뭐 100W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데이터가 뭐 1000kW가 나왔다. 그런 것들. 그런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다 해야 되고요. 없는 경우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빼든지 또는 아웃라이어를 다시 보충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폴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시간축에서 다 동일하게 통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균일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하나 패키지를 저희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 일련의 과정이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 과정은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은 크게 또 두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스파스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큰 데이터를 굉장히 요점만 뽑아내서 어떻게 서머라이제이션 할 거냐 그런 것들은 또 데이터마다 다르고 그런데 그걸 일반적으로 그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문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예시를 드릴 건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단지 3개 정도의 어떤 포인트로 압축이 되는 과정 그런 그림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빌딩 아니고 팩토리 쪽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축에 대한 데이터 서머라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그러면 그런 센서 데이터가 아까 뭐 10,000개, 뭐 2,000개, 몇만 개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 센서 간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많죠. 데이터가 10,000개 있으면데 10,000개 중에 한 데이터가 10개 빼놓고는 다 코릴레이션이 있더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뭐 10,000개 있으면 그중에 우리가 100개만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것만 분석해도 전체 그림 다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센서들에 관한 클러스터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센서가 10,000개 있으면은 10,000개 중에 대표 선수 한 100개만 뽑고 100개 중에서 시간축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들어오는데 시간축으로도 대표적인 뭐 특징을 한 2개 정도 뽑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자체가 센서는 대부분 다 이제 시공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센서가 어떤 로케이션에 있는지 그리고 센서 데이터를 뭐 인류 관찰하면은 그 센서 1의 어떤 그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요약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축의 데이터를 요약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 모델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다 프로세싱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서 몇 개 그리고 센서에서 몇 개 이런 식으로 대표만 뽑아가지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이제 뒤에 있는 센서들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약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이제 모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두 가지 정도 나누게 되고요. 그 오토매틱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되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센서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 스트럭처 디스커버리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희가 하게 되고 이쪽은 R 그 BNN이라는 R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그 오토매틱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은 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센서 데이터 보면은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인테저 타입이냐, 플로팅 타입이냐. 어떤 데이터는
스테이트만 표현합니다. 스테이트. 이게 뭐 0, 1, 마이너스 이렇게. 어떤 데이터는 컨티뉴어스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죠. 플롯 데이터. 0.01부터 해가지고 뭐 항상 리얼 밸류로 나오는 게 있고. 그럼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연속적인 데이터가 오면 연속적인 데이터 자체도 어떤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퀀타이제이션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몇 개의 스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전략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게 되죠. 점심 때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저녁 때 사람 딱 빠져나가면 이제 바텀 로우 피크를 치고 중간 뭐 이런 그런 경우 있고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런 데이터에 대한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다시 디스크리트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이 알고리즘 돌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런 알고리즘 돌리게 되면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알고리즘 자체는 인풋 자체가 매트릭스화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매트릭스화돼서. 그래서 매트릭스 사이즈가 커지면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안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가 이거 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데이터가 만개정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또는 베이지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데이터 메모리를 올려가지고 거의 다 모든 스테이트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즈 커지면은 하드디스크 공량은 충분하지만 메모리에서 오버플로우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물론 메모리 크면 상관없지만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사실 언프레딕터블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다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데이터 사이즈를 최적화하는 게 필요하고 매트릭스 사이즈를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은 사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전체 센서 데이터를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다. 매트릭스화해서 표현하게 되고 매트릭스가 사실 이런 머신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매트릭스 사이즈를 줄여야지 우리가 프로세싱하고 결과하는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레슨런 정도가 있겠죠.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역시 데이터 빌딩이 뭐 2개, 3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우리 빌딩 간의 데이터를 비교해보자. 그럼 뭐 이거 메모리 워크플로우가 자주 나죠. 데이터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클러스터링을 이제 쪼개가지고 분산 처리하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분산 처리가 아예 안 되게 설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이 단계에서 오기 전에 매트릭스를 최대한 줄여보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를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데이터가 얼마나 나쁘냐. 사실 데이터가 이제 다 좋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없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가 굉장히 나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게 VDT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핀란드 쪽 데이터인데요. 이 핀란드 데이터를 제가 샘플을 뽑아왔고 이 샘플 중에서 이제 센서 1, 2, 3, 4 임의로 추출했고 그 다음에 가로치기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고요. 가로치기 샘플의 인덱스 번호고 이게 첫 번째 샘플 데이터, 두 번째 샘플 데이터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타임 인터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데이터 간에 센서가 들어올 때 센서 인덱스 간에 그 딜레이가 얼마나 되냐, 타임 인터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피크 같은 경우는 들어오다 갑자기 어느 순간 한참 뒤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뭐 이런 항상 불규칙한 이런 타임 인터벌이 있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코릴레이션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왜 이렇게 들어오는지 대부분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뭐 설명을 그렇게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수도 하고 데이터 프로세싱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GSBS라고 해서 여기 GSBS라고 아마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그쪽에 있는 빌딩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아웃라이어죠, 아웃라이어. 이런 것들은 그나마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고요. 이게 가다가 비상적으로 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데이터가 뭐 3개, 4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 미터 데이터인데 어느 순간 이해할 수 없이 큰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는 경우 있죠. 근데 만약 데이터 프로세싱 할 때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 프로세싱 하면은 바이어스 에러가 나게 됩니다. 모든 머신 알고리즘이라든지 패턴인식 알고리즘은 사람이 눈에 보는 거랑 똑같이 모사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서 이렇게 크게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정보를 읽을 수가 없죠. 다 이제 스케일이 다운돼서 가려지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 라운딩 처리되거나 또는 에러가 나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트릭스화 해가지고 알고리즘 가장 중요한 게 매트릭스 인버전 하는 게 중요한데 매트릭스를 역 매트릭스 만드는 거죠. 인버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있으면 매트릭스 인버전한테 에러가 나죠. 또는
최소 에러가 안 나더라도 인버전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아웃라이어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막닥뜨린 이슈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아예 안 들어온 거예요. 이 데이터 포인트 두 개를 이은 건데 데이터가 이 직선으로 보시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순간 없어서 그냥 인터폴레이션 이어버린 거고,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없어진 경우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가장 힘든 경우가 뭐였냐면은 이게 아웃라이어인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데이터가 에러냐, 이런 것들은 에러가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럼 에러가 에러냐 아니냐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쪽 필드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분석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는 뭐냐면은 센서 간에 크로스 레퍼런싱을 해서 컨디션을 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를 하려고 했었고요.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랑 이렇게 어느 정도 정제된 데이터를 원하는 거였고요. 가령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 끝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그 결과 정제된 데이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게 됩니다. 그 인터폴레이션, 또 아웃라인 디텍션 그런 거 다 빼고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역시 이제 사람 눈으로 봐서 뭔가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면 좋은 데이터고요. 아까 좀 데이터가 좀 이렇게 끊긴다는 건 안 좋은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를 다 기존의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통해서 정작을 한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되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단계는 사실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다릅니다. 빈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많아봤자 15분에 몇 개 정도 데이터 들어오는 게 가장 많고요. 만약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자체가 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공장, 팩토리 같은 경우는 어떤 자동화 기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데이터가 1초에 10kHz, 10개, 100개, 만 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하다. 그래서 사실 그런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피처를 익스트랙션하는 특징을 뽑아내는 거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은 다 다른데, 알고리즘은 동일한 거 쓸 수 있고요. 근데 알고리즘 동일한 거 쓰기 위해서는 역시 데이터를 어떻게 리프레젠트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 빌딩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쉬웠던 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디맨드 리스판스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은 디맨드 리스판스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가 15분입니다. 15분마다 에너지 수요를 파악하고 명령을 줘가지고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15분마다 어떤 명령 또는 모니터링 주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15분마다 잘라가지고 15분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피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때 15분에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이거 같은 굉장히 간단한 로직을 썼고, 15분 만에 들어온 데이터가 이게 평균값을 뽑아내는 게 하나 있고요. 평균값 당연한 거죠. 이건 주로 이제 주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평균을 썼고, 다른 한 축을 분석으로는 그럼 이게 데이터가 이레귤러한 데이터냐, 어떤 이레귤러 이벤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평균값보다는 이제 토탈 베리에이션, 그 베리언스라고 하는 베리에이션은 약간 다른 이제 그 앞과 뒤기 데이터를 빼서 절대값 추천한 다음에 다 더하면은 그 데이터가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또는 이제 정량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서머라이즈해서 각 15분마다 모든 셀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 가져줄게요. 두 개 포인트죠. 가져주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마다 이런 식으로 디포트를 만들어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단계가 들어가고요. 그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게 컨티뉴어스한 데이터, 전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컨티뉴어스한 데이터가 들어오지만 그런 것들을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럼 이 데이터를 디스크릿 스테이트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가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썼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그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데 가장 많이 쓴 게 K-mean 알고리즘인데, K-mean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클러스터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그 디스크릿 스레소드 값이 뭐냐 이런 걸 자게 되는데, K-mean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K를 지정해 줘야 되죠. 클러스터 우리가 몇 개를 보고 싶냐. 아직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한 거죠. 여기서는 K-mean 같은 경우는 저희가 K를 1부터 100까지 변화시킨 다음에
KMA에 나오는 그 에러 값이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새추레이션 되게 됩니다. 그 가다가 에러 값이 가다가 새추레이션 되는 그 니 포인트 변곡점을 찾아가지고 어떤 K 값이 가장 적당한 것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까지 도용해서 사실상은 이제 자동적으로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K-min, 뭐 GMM이라고 해서 그 가우시안 믹싱 모델이라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는 데이터를 툴을 활용한 것도 있지만 데이터 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데이터를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그 서머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각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좀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13년 1월인가요? 네. 거의 2년 동안 데이터를 모은 거고요. 파워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이게 한 피크가 보면 이게 하루라고 보시면 되죠. 하루, 이틀, 3, 4. 한 달 정도, 한 넉 달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파워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15분마다 잘라가지고 저희 에버리징을 내면 이렇게 스무딩 하게 되고 그럼 이거를 다시 알고리즘을 써서 쓰면은 3개 스테이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로우 피크, 중간, 하이 피크 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워낙 레귤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3개를 뽑아줬고요. 알고리즘 자체가 만약에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다른 형태로 뽑아줘서 스테이트 4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운드를 정해서 이렇게 뽑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한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과정을 했고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많이 생략했고요. 그 뒤에 그 모델 베이지안 러닝 그런 거는 너무 이제 테크니컬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비엔런이라는 그런 툴을 쓰면은 그 잘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존재한다. 저희는 그걸 써서 했다. 그런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하고 하는 거는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잘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 서머라이제이션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핀란드 그쪽 VT 데이터에서 어떻게 적용했느냐 그걸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그 KMAC 프로젝트에서 그 마지막 그 데이터 모은 걸 가지고 분석한 건데 이제 리서처 비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비딩이 있는데 거기 비딩 연구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그 데이터 그쪽에 있는 BEM 시스템의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분석해봤습니다. 2년 동안 데이터고 지금도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이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2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비딩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약 5,000개에서 6,000개 정도 되는데요. 데이터 봐가지고 분석하는 거 했었고요. 그 데이터를 DB는 그대로 있고 DB 위에 저희 엔진 올려가지고 분석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본 거고 사실 저희가 테스트 베드가 여러 개 있었는데 안 좋은 경우도 많지만 가장 좋은 테스트 베드 데이터 중에 하나가 VTT였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나마 데이터가 잘 들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가 레귤러하진 않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 왼쪽에 버티컬 세로축이 센서 인덱스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0부터 약 5,800, 그 중에 일부만 뽑아냈네요. 그 중에 한 1,000개 정도 데이터 뽑아내가지고 본 건데 데이터 15분마다 데이터 개수 센 다음에 센서마다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은 까맣게 되고 데이터가 없으면 하얗게 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샘플을 덴서티를 보게 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센서 덴서티가 일정하진 않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센서가 장기간 이런 건 센서가 없는 경우죠. 장기간 없는 경우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센서 0부터 8,000까지 이 시간대에 다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홀의 생략으로 많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마저도 이게 그렇게 쉽게 저희가 프로세싱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전체 비딩에서 얘기해 드리자면은 저희가 한 게 사실 규배라는 게 그럼 이쪽 비딩에서는 도메인 엑스퍼트가 있고요. 직접 비딩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람 비딩에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비딩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고 2012년인가 20년도 완공이 됐고 그때 만들어질 때부터 관리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비딩을 굉장히 잘 알고 그 이전에 어떻게 데이터가 돌 거라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 그런 이미 결과들이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돌렸을 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결과를 얼마나 매칭을 하느냐. 저희가 돌린 거는 물론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죠. 센서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레이블링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도메인 날리지랑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어떤 피지빌리티 테스트 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또 VTT 빌딩 같은 경우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좀 겨울이 길죠. 그리고 어느 정도 태양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는 태양열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태양열을 통해서 물을 데피거나 그런 전력을 공급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본 그 센서 하나가 GW2 시스템 이런 레벨링이 있는 센서인데 사실 이거 하나를 이제 파워 있는 거 하나 집어봐서 이게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본 건데 보면은 이 파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파워가 그 미터 파워이기 때문에 처음 생각은 이게 전력 미터에서 나오는 파워 그 전력 사용량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가정을 가지고 분석해 봤는데 사실상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력 생산량이더라고요. 수요량이 아니라 그런 결과는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데이터 관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1년 동안 데이터고 이게 하루 정도 데이터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데이터.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는 태양열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발전기의 데이터고요. 그럼 이런 날리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 알고리즘 이 프레임워크는 이런 날리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결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봤던 거고 사실 센서만 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이거 하나 스냅샷이죠. 베이지안 런을 통해서 센서들끼리만 저희가 어떤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걸 했었는데 이게 에러가 이쪽에서 이쪽 가는 거는 이 데이터의 어떤 원인이 이것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센서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걸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건가요? 네, 이거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 원인이 이거냐 그냥 파악하기 쉽지 않죠. 그럼 여기다 한 가지 더 요소를 추가하게 되면은 타임이란 팩터랑 그다음에 웨더란 팩터 두 개를 추가하게 되면은 상태에서 돌려버리면은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 나옵니다. 즉 이게 저희가 메저먼트한 파워고 처음엔 저희가 이 파워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 이 파워가 전력의 생산량이라고 전력의 어떤 소모량을 생각하고 봤는데 그럼 이 전력을 소모하는 원인이 어디냐라는 걸 알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럼 이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이 두 개의 센서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이 센서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이거 먼스죠 먼스 월 두 가지 팩트에서만 작업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미평으로 보면은 패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라이클리우드 하이피크 아까 하이피크 로우피크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디펜던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먼스 1부터 12월까지 그리고 하나는 이 센서 메저먼트 값 이 메저먼트 값은 뭔지 모르겠지만 0에서 35까지 레인징 하더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로우피크 저희 생각할 때 이게 수요가 없을 때는 이게 먼스에 관해서 굉장히 좌우가 되고 그리고 버티컬리하게는 이 인덱스 이 리딩 센서 리딩에 굉장히 좌우가 된다.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울트라 바이올렛 센서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적외선 자외선 센서 태양열이 얼마나 저희가 비치는지를 그거를 탐지하는 센서고요. 당연히 태양열 탐지하는 센서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발전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발전량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게 어떤 토익 이제플이긴 하지만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울트라 바이올렛 센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센서 그 파워미터 리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두 개가 그 완벽한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이그젠플이지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게 저희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센서 5,000개를 1년 데이터 돌렸는데 이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더라. 근데 결과값이 실제로 도메인 엑스퍼트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면한 경우에는 도메인 엑스퍼트가 없는 경우가 많고 만약 빌딩이 10,000개, 1,000개 되면은 일일이 다 가서 물어볼 수가 없고 하니까 이런 작업만 해서 한번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모델을 던져주면은 상대에 좀 더 쉽게 디메일 리스판스 같은 거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취지로 설명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전문적인 좀 더 이제 파워에 대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에버리징을 통한 어떤 피치를 뽑아내는 거고 이건 디퍼런셜을 통해 뽑아내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이레귤러 이벤트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파워 같은 경우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도 있지만 그 지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피게 됩니다. 그 기어 셔머이라고 하는데 지어 서머에 들어가는 구조 중에 하나가 장비가 이 펌프가 있어요. 힙펌프. 이 펌프가 잘못 동작하면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고 리액티브 파워라는 그 가상의 파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파워 같은 것도 액티브 파워고 리액티브 파워가 있죠. 리액티브 파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쓰는 실제로 장비에 대표되는 에너지고 이게 저희가 내야 되는 돈인데 이게 많아지면은 저희가 돈을 더 많이 쓸데없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펌프가 잘못 작동하면 이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적인 요소.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냐, 왜 많이 만들어지냐 그런 것도 알기 위해서 또 이제 돌릴 수 있는데 가령 결과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게 아까 리액티브 파워 이게 1년 데이터고요. 1년 데이터. 그리고 이게 1년 중에서 한 일주일에 뽑아가지고 보면은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임 레졸루션에 따라서 1년의 어떤 패턴을 결정하는 요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루 패턴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스파키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랑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럼 이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센서가 저희 데이터 좀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이게 즉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스파키한 패턴들은 사실은 이게 온도 컨트롤러고요. 온도 보일러에서 히즈 공급하는데 온도를 높였다가 낮췄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센서의 리딩이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BMC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이 센서로 확인이 됐고 사실 이게 리액티브 파워를 효율성을 관장하는 그 센서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 전문가를 알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정작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저희가 사실 버클리 쪽이랑 같이 하면서 좀 고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좀 커사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어떤 저희가 원래는 원 디렉션이었는데 이거를 피드백에 넣어서 파라미터를 좀 더 어댑티브하게 만들어보자 그런 게 있었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똑같은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SK텔레콤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그 IIoT, 인더스트리얼 IoT라는 영역이 있고 특히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SK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있죠.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굉장히 공장도 많이 짓고 돈도 많이 벌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공장 그리고 기존 설비들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도를 높이면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휴는 항상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랑 저희랑 이제 종견을 해가지고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센서를 만들어서 디플레이 한 다음에 그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수율이 낮아지면은 수율이 낮은 원인이 어디냐 그 진단한다든지 또는 이 장비가 그 펌프 그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키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쪽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뭐냐 이겁니다. 이거 데이터 수집하고 통계 이거 자동 포트 디텍션 리스판스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장에 나오는 데가 이미 굉장히 많고요. 파라미터가 몇 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율이 떨어지는 원인, 그리고 장비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몇 천 개 되는 센서 데이터, 저는 센서라고 말하는데 그쪽에 데이터베이스 컬럼이죠. 그럼 그쪽에서 뭐 수율이 떨어졌는데 도대체 원인이 어디냐라고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찾으려고 하면 자동화해서 패턴을 추출해가지고 뭔가 포트 디텍션하고 리스판스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파라미터 다중 파라미터 간의 상용 연관성 빈소 파라미터로 하면 아까 데이터 서머라이징 할 때 나왔던 그 서머라이징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스와 리스판스 간의 파라미터 성공의 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 간의 코졸리티 애널리시스 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사실 똑같은 리퀘어먼트가 있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것들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지로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똑같은 퀄리티를 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분석 시스템을 줬는데 여기서는 퀄리티가 좋게 잘 나오는데 다른 데 안 좋게 나온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제로가 문제라고 봅니다. 제로.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가 안 좋은데 분석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 생성과 데이터 전달과 데이터 가공 그리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직접 진동 센서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진동 센서는
일반적으로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그런 진동 센서는 아니고 인더스트리 진동 센서라고 해서 광적으로 해서 굉장히 조그만 진동을 잡아서 측정하는 그런 센서가 있고요. 그런 센서가 원래는 인더스트리 쪽에 들어간 센서가 원래 한 개 가격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나가 굉장히 비싸죠. 그 같은 경우는 기계식 센서를 써서 굉장히 고성밀이지만 굉장히 비싸서 많이 깔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모바일 폰에서 센서 수가 높아지면서 램스 기반, 저전력 램스 기반 조그만 칩 형태의 센서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고 가격이 싸지면서 퍼포먼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센서들을 활용해서 즉 인더스트리급으로 나온 그런 센서들을 활용해서 램스 기반 센서 활용해서 센서를 많이 만들어서 진동을 여러 장비에 부착해서 이런 식으로 스틱 앤 플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 모아서 분석하겠다. 그래서 현재 이 솔루션에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은 데이터를 저희 IIoT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진동 센서는 어디서든지 쓰일 수 있는 좀 펀더멘탈한 그 센서 데이터거든요. 이제 진동 데이터가 단지 이동 펌프나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기계 장비들은 다 일정 종류의 진동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일정을 보시면 사람 맥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박. 사람이 아프면은 일정 맥박에 뜨고 있다가 맥박이 흐트러지게 되죠. 그러면 의사가 가서 청진기에 대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뭐 대형 위에 좀 상급병원에 보내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똑같은 프로세스가 기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이닉스 공장 같은 경우는 한 팹 안에 펌프가 4,000개 정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펌프 하나당 가격이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하고 그 위에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에 장비들은 뭐 메인 장비 그런 것들은 한 대에 몇백만 원, 수십억에서 몇백억 정도 하는 장비들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펌프 같은 경우는 거의 4,000개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4,000개를 이런 센서가 아니라 직접 이런 프로빙 하나의 미터기 있죠. 일일이 다 찍어보고 다닙니다. 찍어보고 다녀가지고 봤는데 값은 나오는데 해석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실제로 해석하려면은 시계열을 변화를 봐야 되고 다른 펌프 간의 어떤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센서를 많이 만들어서 싸게 많이 붙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밸류를 제공해 주겠다 그런 것이고 그 정확한 프레임워크가 똑같은 프레임워크가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역시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고 데이터 센서 클러스터링 해야 되는데 센서 클러스터링을 한다면은 저희가 펌프 하나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하이닉스 공장 같은 경우는 백큐 펌프라고 해서 그 챔버에서 그 웨이퍼를 만드는 그 전에 항상 진공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펌프를 돌리면서 진공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펌프들이 한 4,000개 정도가 밑에서 항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하나당 최소한 센서 하나당 붙여야 되고 센서를 클러스터링 한다는 거는 뭔가 이상이 있는 그 펌프 관일 클러스터링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진동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 광대역 센서를 쓰게 됩니다. 센서가 1초에 하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요. 이제 1초에 10kHz, 즉 10,000개를 짧게 스플릿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가지고 보는 건데 그런 종류 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 가지고는 힘들고 저희가 어떤 특별한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가령 지금 팬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팬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어느 대역을 볼 것인가 저희가 37kHz까지 볼 수 있지만 37kHz 주파선에 37kHz로 데이터 샘플링하는 거랑 또는 이제 뭐 몇백 kHz 샘플링하는 거랑 데이터의 어떤 노이즈가 틀리고 데이터의 모양이 틀리게 됩니다. 가령 보시게 되면은 제가 팬을 가지고 테스트 해봤고요. 하나 팬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팬이고요. 그 바람 부는 팬. 그리고 하나 팬들은 언밸런스드 팬입니다. 팬의 날개가 한 몇 그램, 1g 정도가 약간 일그러져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팬이고요. 그 팬을 정상과 정상적인 팬, 이건 언밸런스드 팬 두 개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37.5kHz를 모아가지고 봤더니 약간 노이즈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만든 센서 자체는 이런 프리퀀시를 오토매틱하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해서 300kHz로 샘플링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클린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정상, 비정상인데 뭔가 이게 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좀 명확하지 않죠. 어쨌든 이거 데이터 자체도 엄청 많은데 사실 데이터가 300개쯤면 1초에 300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2초인데 2초에 300개니까 200개 데이터가 3개로 들어오는데 이거 사실 다 필요 없고요. 이거를 데이터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아까 30kHz를 데이터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데이터 트랜스폼 중에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주파 전형에서 보는 거고 30kHz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데이터 안 좋기 때문에 변환해봤자 별로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만 저희가 300Hz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주파수형 그 DCT라고 해서 디스트릭 코사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만 주파수형에 있는 에너지만 컴팩션해서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해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등장적으로 돌아가는 팬드 같은 경우는 이 피크 이거 그 리조넌스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리조넌스 프리퀀시가 사람 맥박처럼 정확하게 있던 간격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사실 이 팬 자체도 그렇게 좀 새로운 팬이 아니라서 약간 이게 유니폼하게 나와야 되지만 이것도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레조넌스 프리퀀시에 맞춰가지고 일정 배수로 나오게 되고 문제가 있는 언밸런스드 팬 같은 경우는 하나가 비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눈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동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로우 데이터예요, 로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데이터 서머라이즈를 한 다음에 데이터 캐릭터리스틱이 뭐 하냐면은 이거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이 잡아줘가지고 눈을 볼 때 피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 있으면 되겠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는 많지만 사실 이게 이걸 이렇게 변화해서 보면 굉장히 스파스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뽑아내면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만 찝어주게 되는 거고요. 그럼 데이터 하나에서 많은 데이터에서 네 개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다른 언밸런스드 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피크를 잡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잡아가지고 모델링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많은 데이터가 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개 정도 이제 피크 포인트로 압축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피크 포인트 잡아가지고 클러스터링이 돌리게 되면은 굉장히 300개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한 다음에 굉장히 특징을 뽑아내서 클러스터링이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잘 세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원래 그냥 실하게 되면 이게 다 노이즈처럼 다 묶여있을 텐데 컴팩션에서 한 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피크 가지고 피크 첫 번째 피크, 두 번째 피크, 세 번째 피크만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보면은 이게 전전적인 편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언밸런스드 편이라서 세퍼레이트 돼서 만약에 다음 어떤 데이터 받아가지고 데이터가 이 근처에 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구나.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기계 모니터링, 기계 상태 변화는 이게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사람이 인터벤션 하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데이터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저희가 볼 겁니다. 천천히. 그래서 속도를 보게 되고요. 이게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급속하게 빠르게 이쪽으로 이제 다가가는 포인트가 있을 건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PDM, 프리딕티브 메인턴스라는 그런 솔루션, 예지 정비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가기 전에 미리 알람을 줘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봐라. 뭐 그런 종류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 그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역시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린 DDA라는 그 투과드 프레임이 사용되었고 사실 그 프레임 자체는 어느 솔루션이 가진 간에 그렇게 다르지 않다. 뭐 그런 레슨런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